오케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2차원 상자가 있고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면 이제 파동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 얘는 당연히 이제 x와 y 함수가 되고 양자수가 두 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nx, ny 이렇게 되겠죠. 오늘은 이제 2차원 상자가 아니고 3차원 상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가 지함수가 되고 여기 양자수가 하나가 이제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x 길이, y 길이, g 길이가 같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는 앞에 상수를 제외하고 뭐에 비례하게 될 거냐면은 얘는 nx의 제곱, ny의 제곱, mg의 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얘도 디제너렛이라는 게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에너지를 그려보면은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는 111일 때가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가 될 거예요. 1. 그 다음 높은 에너지 준위는 세 가지가 같을 수가 있겠죠. 2, 1, 1 1, 2, 1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여러 개가 같은 놈이 이제 쭉쭉쭉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뭐 얘기할 거냐면 디제너러시. 이거는 이제 우리 기호로 G는 3에 G가 보통 디제너러시를 표현할 때 쓰는 기호거든요.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의 수가 3이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G가 연력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디제너러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4장을 넘어가기 전에 먼저 2차원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2차원 상자 안에 전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전자의 상태는 두 개의 양자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nx 양자수, ny 양자수. nx하고 ny는 1부터 시작하는 정수예요. 그래서 전자의 상태를 내가 그리드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좌표 때문에 nx, ny라고 그러면 이 점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점이 1, 1이거든요. 그러면 nx하고 1, ny가 1인 파동함수를 내가 점으로 표현해 주려고 해요. 여기는 뭐 2,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격자점을 이용을 해서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 상태를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길이가 다 같았었다. 여기도 L, 여기도 L이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은 이 좌표 평면에 반지름 일정한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원. 그리고 그 원 위에 찍히는 점들이 있겠죠. 이렇게 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점들은 이 상태는 에너지가 다 같아야지. 왜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nx의 제곱, 길이가 똑같을 때는 ny의 제곱이기 때문에요. 원 위에 있는 점들은 원 위에 있는 상태들은 nx의 제곱하고 n의 제곱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요 원 위에 있는 점들의 수가 바로 뭐죠? 그 디제너러시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3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차원. 3차원에는 어떤 걸 그리면 되죠? 3차원 격자점을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격자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반지름 일정한 9를 그릴 수가 있어요. 9 위에 점들이 또 찍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9 위에 점들 찍히고 그 9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다 에너지가 같게 되겠죠. 정육면체였다라고 하게 되면 따라서 9 위에 찍혀있는 점들의 수를 재면 그것이 바로 디제너러시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지금은 상자 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을 때요. 하나 더 들어갔다 그럴게요. 두 번째 전자가 들어가 있다. 상자 안에 전자가 두 개 들어가 있는 시스템은 파동 함수가
몇 개의 양자수로 표현이 될까요? 두 개가 들어갔다 그러면 6개가 필요하겠죠. 여기 그리고 이 두 개 전자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할게요. 두 개 전자가 뭐 쿨롱 포스가 작용해서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그냥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양자수 3개가 필요하고 여기 양자수 3개가 필요할 거 6개가 필요하겠죠. NX1, NI1 첫 번째 전자의 양자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의 양자수. 여섯 개의 양자수가 필요할 거예요. 이제 일반화 할게요. 또 전자가 들어가서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가냐면은 N개의 전자가 이 상자 안에 들어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몇 개의 양자수가 필요할까요? 3N개가 필요하겠죠. NX1부터 쭉쭉쭉쭉 가서 NGN. 그래서 몇 개냐? 3N개의 양자수가 필요할까요? 상자 안에 N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전자의 상태는 3N개의 양자수로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3N개는 이제 그릴 수는 없고요.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돼. 3N 차원 축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세요. 머릿속 그리지도 못해. 이게 3N 차원 어떤 축이라고 해봅시다. 3N 차원 축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격자점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 3N 차원에 어떤 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 표면적에 점들이 찍혀 있겠죠. 그 점들이. 그 점들은 어떨까요? 에너지가 다 같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디제너러시라는 거죠. 디제너러시. 근데 우리는 이 지금 3N 차원 구에 표면적에 찍혀 있는 점들의 개수를 세지는 못하지만 수학자라는 사람들은 셌거든. 수학자라는 사람들은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반지름이 딱 주어졌을 때 구 위에 찍히는 점들의 개수를 셌어요. 이 반지름은 뭐랑 상관이 있나요? 에너지하고 상관이 있겠죠. 그죠? 반지름. 왜냐면 에너지가 뭐에 비례하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뭐 NX1의 제곱 NGN의 제곱 이렇게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구의 반지름은 뭐랑 상관이냐면은 에너지랑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 구의 반지름이 결정이 되고 그럼 그 구가 있고 구 위에 점들 개수를 수학하는 사람들이 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식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세 봤더니 이게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먼저 2에 2분의 3 n승이다. 데피니트리 2가 커지게 되면은 9가 커지면서 여기 찍히는 점들이 계속해요. 그게 2의 2분의 3 n승이에요. n은 뭐냐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입자의 수. 그 다음에 그 상자의 볼륨에도 의존해. v의 n승 뭐 이렇게 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앞에 상수가 따라 나와요. 상수. 그 상수는 그냥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어떤 함수야. n의 함수로 표현된 어떤 상수로 이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통계학에서. 여러분들 아마 1학년 때 볼츠만 얘기 들으면 식은 기억날 거예요. 볼츠만이면 엔트로피가 어떻게 계산된다 그러죠? KB의 ln 오메가 이러면 유명한 식이니까 한 번 정도 봤을 거예요. 엔트로피가 이 오메가만 알면 구할 수 있다는 게 볼츠만의 주장이에요. 이게 경우의 수거든요. 주어진 조건 안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가 오메가인데 양적합적으로 이 오메가가 바로 얘예요. 얘라는 거예요. 얘가 바로 오메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주어진 에너지에서 가능한 상태의 수잖아요. 그게 통계학에서 말하는 얘라는 거예요. 얘.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구한 요 디제너러스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해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그 다음에 n이 앞으로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3n이 빠져나가죠? 이런 식을 어떠나 여기다 디제너스를 집어넣어주게 되니까
근데 엔트로피를 보니까 뭐의 함수죠 이게? 엔트로피를 보니까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은 당연히 에너지에 따라 달라요.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 엔트로피가 커져. 또 뭐의 함수, 부피가 커지면 또 달라져. 그 다음에 또 뭐의 함수냐면 여기 n이 나오죠. n에 따라 달라요. 엔트로피가 에너지와 볼륨과 입자수에 의존하더라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자, 엔트로피가 에너지 함수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 보려고 그래요. 엔트로피를 에너지에 대해서 미분해 보려고 그래요. 자, 통계역학에서는 이 미분값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통계역학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x가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자, 엔트로피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x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통계역학에서는. 제가 에너지에서 미분해 볼 텐데 여기는 에너지에 대한 항이 없잖아요. 미분해 주면 0이에요. 여기도 에너지에 대한 항이 없어져요. 여기만 남네. 에다가 ln2를 미분해 주잖아요. 그럼 2분의 1 이렇게. 자, 근데 저거 파티클의 넘버에다가 볼트만 상수 곱해주면 이게 뭐랑 같냐면요 nr이랑 같아요. 스몰 nr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x가 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식이 나오죠. 이게 온도라는 거죠. 온도. 얘가 t라고 그러면은 t라고 저 엔트로피를 에너지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1/t라고 그러면은 어떤 식이 나오네? 2는 2분의 3 nRT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아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엔트로피를 에너지에 대해서 미분한 t분의 1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V에 대한 함수네. V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볼게요. 엔트로피를 V에 대해서 미분.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 엔트로피적이에요. 자, 통계연력학에서는 엔트로피를 볼륨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T분의 Y라고 정의하거든요. 자, Y가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엔트로피 V에 대해서 미분할 텐데 여기는 V에 대한 항이 없으니까 미분해주면 0이에요. 여기도 V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0이에요. 여기만 남죠? NKBM V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NKB가 뭐라고 하냐면 스몰 nr이랑 같아. 이게 스몰 nr이랑 같아. 그럼 여기 이꼴로 놨다고 그러면은 y를 뭐라고 하면 좋냐면은 압력이라고 하면 좋죠. 압력이라고 그러면 뭐가 나오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와요. 이걸 P라고 그러면 엔트로피를 볼륨에 대해서 미분해 준 것을 T분의 P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PV는 nRT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통계연력학에서는 엔트로피가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이거 가지고서 미분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엔트로피를 알게 되면은 연력학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엔트로피가 통계연력학에서는 무엇에 제일된다는 얘기죠? 오메가, 경우의 수. 근데 그게 뭐랑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양력학에서 말하는 디제너러시라고 상관해요. 똑같은 에너지가 하는 상태의 수.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갖는 상태의 수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통계연력학에서는 엔트로피랑 연결이 돼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4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4장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장은 이제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뭐냐면 왜 슈레딩거 방정식 이런 걸 풀었던 거죠. 이걸 풀었죠. 처음에 풀었던 이걸 세우고 풀었는데 얘가 0인 경우 풀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게 스프링이 매달려 있다고 그러고는 2분의 1 kx 제곱 풀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게 또 바뀌어. 이제 전자가 어디에 묶여 있죠? 원자라고 그러면은 핵에 매달려 있는 핵에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바뀐다.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이거 R이라고 그러면은 빼기 4π0 R분의
제곱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전자가 1차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3차원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항이 뭐가 들어갈까요? Y축 들어가고 G축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다시 할게요. 이게 R이잖아요. R 대신 뭐가 들어가야 되죠? X의 제곱, Y의 제곱, G 이런 식이 된다. 핵에 붙잡혀 있는 전자의 파동 함수는 얘를 만족해.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풀리거든요. 내가 오늘 그 유튜브를 봤는데 이거 푸는데 유튜브 동영상이 2시간이 넘더라고요. 풀리긴 풀려요. 근데 매우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관심 있는 사람은 인터넷에 나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하지는 않고 그냥 결과만 보도록 하자는 거예요. 결과. 쌍에 풀면 파도 함수가 나오고 뭐 에너지가 나오고. 먼저 자, 핵에 붙잡혀 있는 전자의 파도 함수는 이런 x, y, z 세 개의 변수를 필요로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건 이제 직각좌표계잖아요. 이게 조금 편하지가 않아. 왜 편하지가 않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2차원 평면에서 입자가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요 입자의 운동은 이런 직각좌표계로 표현하는 것은 편해요. 편하고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입자가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운동을 한다고 해볼게요. 원운동? 원운동을 하더라도 직각좌표계로 표현해 줄 수는 있어. 근데 그거보다는 원운동을 할 때는 어떤 좌표계로 표현하는 게 편하냐면은 극좌표계로 표현하는 게 좀 더 편안한 거야. 자연스럽고 더 편하다라는 거야. 직각좌표계로 못 표현한다는 것이 아니고 직각좌표계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원운동을 할 때는 극좌표계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로 들어가 보면 원제로 들어가 보면 얘는 좀 특별해. 이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이 무슨 대칭이죠? 구형 대칭이야.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이 구형 대칭이기 때문에 얘도 이 전자 파동 함수를 XY G 함수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떤 함수로 표현하는 게 좋냐면은 극좌표계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하다. 변수의 개수는 똑같아요. 얘도 3개, 얘도 3개지만 직각좌표계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극좌표계로 표현하는 게 좀 더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수소 원자의 파동 함수는 알과 세타의 파이 함수로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식도 다 바뀌겠죠. 이것도 x, y, g에 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x, y, g에 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이 아니고 알, 세타, 파이로 다 바꿔서 식을. 그래서 그걸 푸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슈레딩거 방정식에 놓게 되면은 요 슈레딩거 파동 함수가 나와요. 나오는데 뭐가 따라 나올까요? 당연히 양자수가 따라 나온다는 거죠. R, 세타, 파이 그러고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 몇 개의 양자수가 나오냐면 변수가 3개죠. 하나, 둘, 셋, 3개의 양자수가 따라 나와요. 그 양자수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바로 ML, ML 이렇게 ML, ML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할 주요 내용은 저 양자수의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 그거부터 이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파동 함수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뭐까지 나오나요? 풀어보면은 에너지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에너지도 파동 함수가 3개의 양자수에 의존하면 에너지도 3개의 양자수에 의존하게 돼 있죠. 자, 보통의 경우에는 에너지는 N뿐만이 아니고 L, ML에도 의존하는데 얘는 좀 특별한 케이스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좀 특별한 케이스야. 구형 대칭을 이루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 이 에너지는 오직 뭐에만 의존하냐면은 N에만 의존하게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답은 알고 있죠. 보호 시제부터 이렇게 되더라. N에만 의존하더라는 얘기죠. N에만. 원래는 보통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3개 양자수에 다 의존하는데 얘는 특별하게 구형 대칭이라고 하는 거의 완벽한 대칭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N에만 의존하게 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양자수는 이 양자수를 알게 되면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냐면은 수소 원자의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양자수라. 자, 그다음에 L 양자수. 오늘 준비된 토픽이 L하고 ML이거든요. L 양자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군농량 양자수라고 불러요. Angular Momentum Content Number.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 당연히 L 양자수를 알게 되면 가군농량을 알려주니까. N 양자수를 알면 이 식에다 대입해주게 되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L 양자수를 알게 되면 뭐를 알려주게 되냐면 가군농량을 알려줘. 자, 원자 안에서 돌아다니는 전자는 핵주위를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군농량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 가군농량은 보통 물리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L이라고 표현해요. 자, 근데 가군농량은 선형운동량과 마찬가지로 벡터량이에요. 선형운동량과 마찬가지로 가군농량도 벡터량이에요. L 양자수는 뭐를 알려주냐면은 가군농량의 크기의 제곱을 알려주게 돼. 얘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얘 이름이 가군농량 양자수라고 불려요. 자, 여기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S 오비탈. 다시 말하면 L 이퀄 0인 오비탈하고요. P 오비탈. L 이퀄 1인 오비탈. 가군농량 양자수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전자가 P 오비탈에 있다. 2P 오비탈에 있던 3 오비탈에 여기 있던 상관없어. 주양자수하고 상관이 없죠. 가군농량의 크기는 주양자수하고는 상관이 없고 L양자수에 있기 때문에 2P 오비탈이나 3P 오비탈이나 같은 가군농량 크기를 갖고 있는데 얘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다 1 대입해주는 거니까 루트2 H바라는 크기의 가군농량을 갖고 있다. 만약에 전자가 S 오비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S 오비탈 1S 오비탈에 있던 2S 오비탈에 있던 얘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가군농량이 없어요.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가군농의 크기가 루트2 H바라는 거죠. 자, 이런 간단한 사실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해 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1S 오비탈 있고 2S 있고 2P 오비탈이 있는데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에다 빛을 쏴주게 되면은 2P 오비탈로는 allowed지만 2S로는 안 된다. forbidden transition이나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수학식을 써서 어렵게 얘기했었죠. 그때 뭐 이니셜 스테이트의 파동함수 있고 파이널 스테이트의 파동함수 있고 여기에 뭐 x방의 평강을 써서 적분해 주면은 얘는 0이다. 뭐 그래서 안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죠. 그거 안에 구도도 설명해 줄 수가 있어. 이 식 쓰지 않아.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자가 1S 오비탈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내가 빛을 쏴줘요. 빛을 쏴주겠죠? 빛을 쏴주는데 빛은 양자역학적으로 입자거든요. 빛은. 그래서 빛도 뭐를 갖고 있냐면 얘도 가군농량이라는 걸 갖고 있어. 파이나이트한 운동량을 갖고 있어. 얘도 빛이라는 놈도 가군농량을 갖고 있어. 근데 만약에 1S에 있던 오비탈이 빛을 흡수했는데 2S 오비탈로 올라가더라 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를 위반하게 되냐면은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위배하게 돼.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위배하는 프로세스라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여기 S 오비탈은 1S 오비탈에 있던 2S 오비탈에 있던 가군동량이 없어요. 지금 전자가 지금 이니셜 스테이트가 1S 오비탈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전자가 빛을 받았어. 근데 빛은 가군동량이 있어. 근데 빛은 사라졌어. 근데 그 가군동량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다시 2S 오비탈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1S에 있던 전자가 또다시 2S로 가버리게 되면 전자는 가군동량이 제로 그 상태로 유지가 돼. 그냥 뭐만 사라진 거예요? 빛이 갖고 있던 가군동량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는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얘는 가능하겠죠, 2P는. 왜 그래서 2P 오비탈은 가군동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갖고 있던 가군동량은 2P 오비탈로 이전했다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L 양자수는 가군동량의 크기를 나타내 주는 양자수예요. 자, 근데 가군동량은 방금 얘기했지만 화살표 연결되어 있잖아요. 벡터예요, 벡터.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고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있거든요. 벡터이기 때문에. 자, ML 양자수.
ML 양자수. 이게 바로 방향을 알려주는 양자수.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그네틱 컨터 넘버라고 불러요. 마그네틱 컨터 넘버라고 불러. 자, ML 양자수는 뭐를 알려주느냐? 가군 용량의 지축 성분값을 알려주는 양자수식은 MLH바 ML을 알려는 지축 성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피오비탈 3개가 있다고 그랬죠. 피오비탈이 이게 L이 1이라고 그러면은 ML은 플러스 1, 0 이렇게 있다고 그랬었죠. 자, 먼저 전자가 ML 이꼴 1인 오비탈에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그 가구 농의 크기는 아까랑 마찬가지 루트 2H 맞아? ML 이꼴 1인 오비탈에 있기 때문에 가구 농의 지축 방향의 크기는 얼마가 되죠? H바가 되게 되잖아. 그 상황을 내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면 될 거예요. 그려라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돼. ML 이꼴 1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가 갖고 있는 가구 농량 그려라 하면 이렇게 그려. 여기 얼마라는 거죠? 여기? 지축 성분값이 H바가 된다는 거죠. 이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이 크기는 H바 이렇게 된다. 만약에 전자가 ML 이꼴 0인 오비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크기는 같은데 뭐가 되는 거죠? 지축 성분값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저 벡터가 어떻게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ML 이꼴 1, 이거는 ML 이꼴 0인 오비탈의 가분은 크기는 루트 H바지만 수직이어야 돼. 지축 방향이라. 따라서 마이너스 1인 오비탈은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ML 양자수는 뭐를 알려주냐면은 그 가분 농량 벡터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ML이 아무 값이나 못 가는다는 거죠. 1, 0, 마이너스. 그 말은 가분 용량의 방향도 양자되어 있다는 거죠.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만 가능하지 이런 방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도 양자되어 있다는 얘기죠. 크기도 양자되어 있지만 방향도 양자되어 있다는 거. 아무 방향이나 못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각도 구할 수 있나요? 각도? 세타? ML 이꼴 1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가 갖고 있는 가분 용량 벡터와 지축 방향 벡터 방향 구할 수. 이거 직각삼각형인데 이거 직각삼각형인데요. 빗변의 길이가 루트 H바, 요거 H바니까 여러분은 세타까지 구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두 번째 시기에 의해서 방향도 양자가 되겠다는 거야. 방향이 아무 방향이면 안 돼.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런 이상한 방향, 애매한 방향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ML 양자수의 이름에 마그네틱이라는 자가 들어가요. 왜 마그네틱 따로 많은 용어 중에 마그네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자가 어떤 가분 용량 벡터가 있고 그 방향이 있다는 방향. 가분 용량 벡터가 있다는 얘기는 전자가 돈다라는 얘기거든요. 가분 용량 벡터가 있다는 얘기는 전자가 도는데 이쪽 방향으로 돈다라는 거야. ML 이꼴 1인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이 방향으로 돌고 있고 ML 이꼴 0인 방향 전자는 이 방향 도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도는데 전자가 전하를 뜬 입자잖아요. 전하를 뜬 입자가 돌면은 물리책에 찾아보면은 걔가 바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고 있는 전자는 외부에서 보면은 뭐랑 같죠? 자석으로 보인다는 자석. 그러니까 돌고 있는 전자는 자석이라는 건데 돌고 있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전자가 만들어내는 자석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전자는 뭐 이렇게 서 있던 자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얘는 누워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다. 자석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근데 빈 공간에 전자 하나만 덜렁 있다, 원자 하나만 덜렁 있다라고 그러면 자석이 뭐 이 방향에 있던, 이 방향에 있던, 이 방향에 있던 에너지가 다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원s 오비탈이거든요. 자, 원s 오비탈은 안 돌아요. 자, 2p 오비탈은 자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혼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세 개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다 똑같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바깥에다 엄청나게 큰 자석을 하나 딱 걸어준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자석이 이 방향에 있던 이 방향에 있던 이 방향에 있던 에너지가 똑같다가 바깥에 엄청나게 큰 자석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석에 대해서 이 작은 자석이 이 방향에 있느냐 이 방향에 있느냐 이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청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인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무런 힘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준위가 스플릿 된다고 그러죠. 얘가 이렇게 얘는 에너지 준위가 안 바뀌어요. 수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얘하고 얘는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 준위가 싹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ml 양자수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싹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S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될까요? S오비탈 에너지는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얘는 변화가 없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S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돌지를 않아요. 돌지 않기 때문에 자석을 만들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장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는다. 따라서 얘는 자기장을 안 걸어줬을 때 여기는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예요. 자기장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2p 오비탈에서 1s 오비탈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 트랜지션도 있고 요 트랜지션도 있을 것이고 요 트랜지션도 있을 것인데 세 개가 다 어떻게 되죠? 같은 주파수겠죠. 왜냐면 요 세 개가 에너지 준위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스펙트럼을 찍어보면은 얘는 이런 픽 하나만 나오고 하나만. 왜냐면 세 개 화살표가 어떻게 되죠? 다 똑같은 위치거든요. 근데 자기장을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요 트랜지션, 요 트랜지션이 서로 다른 데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3분의 1이 쪼개져 가지고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픽 하나가 딸랑 나오는데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쫙 가려져서 세 개로 나오게 될 거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얘처럼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픽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만 이펙트라고. 사람 이름이에요. 지만 이펙트. 아마 이게 다음 시간에 또 지만 이펙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제1회 노벨상은 그 연구의 주제가 뭐냐면 엑스레이죠. 엑스레이가 제1회 노벨 물리학상이에요. 제2회 노벨 물리학상이 바로 지만 이펙트예요. 그만큼 지만 이펙트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연구였어요. 자기장을 걸었을 때 픽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것을 지만 이펙트. 자기장이 ml 양자수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ml 양자수를 자기 양자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세개 양자수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직 얘기하는 게 있네. 이거를 두 장씩 가지고. 자, 우리가 LG 양자수는 ml을 알면 안다 그랬어요. ml, h가. 근데 가구 동량은 지축 성분만 있는 것은 아니죠. x 성분도 있을 것이고 ly 성분도 있을 것이다. 얘는 뭐냐? 얘는 어떨까요? 자, ml이 1이다. 그럼 LG가 딱 결정이 됐어요. h바로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lx하고 ly는 얼마가 될 거냐가 질문이에요. 얘에 대해서는 랜덤하게 나와. 자, 왜 랜덤하게 나오냐면 이걸 불확정성 원리랑은 상관이 있어요. 자, 불확정성 원리 중에 하나가 델타 x에다가 델타 p가 h바보다 크다라는 게 불확정성 원리잖아요. 자, 여기서 얘가 0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0으로 가면 다시 말하면 x가 점점 정확하게 x에 대해서 점점 정확하게 알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죠? 이거 무한대로 가버리죠 이제. 그래야 곱했을 때 어떤 수보다 커지게 되니까. 얘를 정확히 하면 알수록 얘의 불확정성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x하고 p가 그런 관계에 있는 변수예요. 근데 LG하고 LX, LI가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LG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알수록 뭐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냐면은 LX하고 LI에 관한 정보가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근데 ML이 1이다 딱 하는 순간 LG는 결정이 돼버리죠. H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프린트물에 나와 있듯이
프렌트물에 어떤 콘을 그려놨잖아요. 내가. 아까 내가 LG가 이렇게 그린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mL 1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가 이루는 가군형의 벡터는 얘가 아니고 요 콘 주위의 어느 벡터다 라고밖에 얘기를 못한다. 콘 주위에는 어떤 벡터다. 콘 주위에 있는 벡터들은 길이가 어떻게 되죠? 길이는 전부 다 똑같이 루트2 h 바예요. 그 다음에 지축 성분은 똑같이 h 바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벡터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왜냐? x 성분하고 y 성분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콘의 형태로 ml 걸 L 0으로부터는 1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콘으로 그려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불확정성 원리에 의한 컨주게이트 베리어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개의 양자수가 있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그 세 개의 양자수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했던 식으로 뭘 해볼 거냐면은 요 놈의 노드의 수하고 그 다음에 대칭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요 함수를 갖다가 이게 r과 세타와 파이 함수로 놓는다 그랬잖아. 요거를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놓은 다음에 이제 풀 텐데 우리가 계속 했던 식으로 요 함수를 이대로 놓지 않고 요 함수를 두 함수의 곱으로 놓고 풀어요. 또 방정식을 풀 때. 그래서 요 함수를 두 함수의 곱으로 놓고 풀어. 레디얼 파트를 담당하는 함수, 앵귤러 파트를 담당하는 두 함수의 곱으로 놓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 그랬더니 이 함수는 앞에 레디얼 파트는 두 개의 양자수에 의존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뒤에 앵귤러 파트는 L 양자수하고 ML 양자수에 의존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 함수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체크해 볼 건 뭐냐면은 노드, 맨날 했던 거죠. 노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대칭성 보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대칭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칭성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거죠. 그 수소 원자 오비탈의 모양은 뭐에서 결정이 되나요? L 양자수에서 결정이 되죠. L 이퀄 0인 오비탈은 S 오비탈, L 이퀄 1인 오비탈은 P 오비탈, L 이퀄 2인 오비탈은 이렇게 되죠. 주양자수나 ML 양자수는 그 오비탈의 모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대칭성이라 그죠? 그래서 L 이퀄 0인 S 오비탈은 어떤 페러티를 갖나요? 계속했던 식으로 2분 페러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니까 odd 페러티. D 오비탈은 다시 2분 페러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듯이 2분 페러티와 odd 페러티가 교대로 나타나요. L 양자수에 따라서 그죠? L 양자수가 대칭성을 결정해주는 양자수예요. 이거 크게 어려운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드를 볼 텐데요. 노드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노드는. 자, 노드는 파동함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죠? 파동함수가 제로가 되는 놈을 우리가 노드라고 불러요. 근데 그 파동함수를 두 함수의 곱으로 놓는다고 그래요. 두 함수의 곱을 0으로 놓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의 노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얘가 0이 돼서 만들어지는 노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두 가지. 그 다음에 얘가 0이 돼서 되는 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레디얼 노드라고 불러요. 레디얼 함수가 0이 돼서 만들어지는 그것을 레디얼 노드. 앵귤러 파트가 0이 돼서 만들어지는 노드를 앵귤러 노드. 이렇게. 먼저 앵귤러 노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괜히 지웠네. 자, 앵귤러 노드는 앵귤러 파트를 그려보면은 P 오비탈 같은 경우 이렇게 된다. 이렇게. S 오비탈은 이렇게 되고요. 자, 먼저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볼 때, 자, 원 디멘셔널 파티클이나 박스에서는 파동 함수가 뭐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원디 박스. 이게 노드죠, 노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노달 포인트라고 불러요. 원디 박스에서는 뭐를
카운트를 지금 노달 포인트를 계산했어요. 근데 우리가 2디멘전al 박스에서는 어땠었나요? 2디멘전al 박스에서는 기억나나요? 2차원에다가 그렸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풋사인은 nx는 3이다, ny는 2다 그랬을 때 이거 그렸더니 어떻게 됐었나요? 라인이 생겼었던 거 기억나나요? 파동함수가 제로가 되는 점을 연결했더니 라인이 생겼죠. 이 점선이 노달 라인이라고 했었다고 그랬죠. 그거 기억나죠? 요거 여기 있는 점들에 있는 요 직선이 점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파동함수가 제로가 되는 점. 그러니까 2디멘저널에서는 파동함수가 제로가 되는 점들 전부 다 모으면 라인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노달 라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3차원이 되면 뭐가 생길까요? 1차원에서 노달 포인트, 2차원에서는 노달 라인, 3차원에서는 노달 플레인 생기죠. 그죠? 3차원에서 파동함수가 제로가 되는 점들 전부 모으잖아요. 플레인이 생겨요. 자, 이 px 오비탈은 노달 플레인이 어디겠어요? 이 칠판에 수직인 플레인 있잖아요. 칠판에 수직인 요 플레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점선을 그렸는데 직선이 아니야. 요 수직인 플레인에 있는 점들이 모두 다 파동함수가 제로가 되는 노달 플레인이에요. 몇 개가 생길까요? 한 개 생겨요. L이 1일 때는. 디오비탈일 때는 어떻게 몇 개가 생길 것 같아요? 디오비탈은 이런 모양이잖아요. 노달 플레인이 여기가 노달 플레인이에요. 요거 노달 플레인. 근데 요거도 노달 플레인이죠. 얘는 몇 개가 노달 플레인 몇 개 되면 2개. 얘는 L 이퀄 2인 오비탈. S 오비탈은 노달 플레인이 없게. 이거 전부 플러스니까. 따라서 노달 플레인의 개수가 뭐랑 같나요? L 양자수랑 같아. L이 1일 때는 1개, L이 1일 때는 2개. 그래서 앵귤라 노드의 수는 쉬워요. 그죠? 앵귤라 노드의 수는 L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레디알 노드를 봐야 되는데 레디알 노드는 내가 지금 나눠준 프린트물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나눠준 프린트물을 보면은 이게 뒤편에 저 칼라로 되어 있는 그림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오는데 오른쪽 아래 부분 이 컬러로 되어 있는 수소 원자부터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은 거기 전부 내가 뭐를 모아놨냐면은 레디알 펑션은 2개의 양자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레디알 펑션은 n 양자수하고 l 양자수가 있다 그러는데 n 이퀄 5인 함수들을 전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r 5, 0, 5, 1 이것들은 전부 주양자수가 5인 레디얼 펑션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R이랑 같은 역할을 해서 로지만 R로 바꿔서 생각해 줘도 돼요. R5 제로를 보게 되면은 여기 가로에 몇 차식이죠? R의 4차식이에요. 4차식. 자, 그다음 R5-1은 가로에 R의 3차식이고 바깥에 R의 1승. 얘도 4차식이죠. 그죠? R5-2는 가로에 R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바깥에 R의 2승 이렇게 됐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양자수가 주양자수가 5인 레디얼 펑션들은 전부 몇 차식인가요? 4차식이라는 거죠. 4차식. 이것들은 전부 4차식이야. 주양자수가 5일 때는 몇 차식이냐? R의 4차식이에요. 근데 파동함수의 첫 번째 조건은 뭐죠? 파동함수가 제로가 되는 조건을 찾아야 되잖아. 4차식을 구하면 해가 몇 개가 나오냐면은 4개의 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4개의 해가 나오고 여기도 4개, 여기 다 4개가 나와. 여기도 4개 나오고 여기도 4개. 다다다다. 자, 그런데 노드는 파동함수가 제로가 된다고 해서 다 노드가 아니고 그 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해 4개 중에 하나는 R이 얼마라는 거죠? 0. 4개 중에 해가 하나는 0이라는 거야.
3개는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나머지 1개 해는 R 이꼴 0이야. 얘는 부호가 바뀔 수가 없죠. R 이꼴 0이니까. 안쪽이 없잖아요. 얘는 노드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노드가 아니에요. 얘도 해가 4개가 나오는데 얘도 바깥으로 나온 게 2개예요. 얘도 R 이꼴 제로가 있는데 얘는 노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드가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줄어드는 거죠? R이 1일 때는 하나를 빼줘야 되고 L이 2일 때는 2개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얘처럼 주양자 수가 n인 놈은 몇 차식이라고요? n 빼기 1차식이야. 새는 n 빼기 1개를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 L이 들어가게 되면은 바깥으로 나오는 게 L개가 나오거든. 그건 노드가 아니어서 빼기 L 이렇게. 따라서 레디얼 펑션의 노드의 숫자는 n 빼기 1 빼기 L이다. 자, 그래서 얘는 n 빼기 1 빼기 L로 레디얼 노드의 개수다라는 얘기예요. 전체 노드를 다 더해주게 되면은 n 빼기 1개다. 결론은 이거다. 전체 노드의 수는 n 빼기 1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경향은 그대로 따라요. 노드의 숫자가 증가하면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향을 그대로 따르더라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컬러로 내가 원자 오비탈을 그려놨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때부터 1s 오비탈 많이 봐왔죠? 1s 오비탈 많이 봐왔고 2p 오비탈도 많이 봐왔잖아요. 1s 오비탈 이렇게 생겼죠? 2p 오비탈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많이 봐. 질문은 2s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다음에 3p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s 오비탈, 3p 오비탈이 나와 있어요. 모양은 똑같아요. 1s나 2s나 구형 대칭 모양은 똑같아요. 2p 오비탈이나 3p 오비탈이나 아래 모양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면 여기에는 뭐가 추가가 되죠? 레디알 로드가 추가가 됩니다. 로드가 추가가 돼. 그래서 2s 오비탈 보면 가운데 하얀색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파란색 부분 있고 하얀색 부분 있고 다시 빨간색 부분 있어요. 이게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레디알 로드가 있다. 모양은 구형이야. 근데 가운데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레디알 로드가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다. 3p 오비탈도 마찬가지예요. 3p 오비탈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가운데 뭐가 잘려가죠? 이게 뭐가? 레디알 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만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레디알 로드가 들어가 있다. 이 점선은 레디알 로드고요. 아까 이렇게 자른 평면 있죠? 이렇게 자른 평면. 요 자른 평면은 뭐라고 불렀었나요? 앵귤러 노드라고 그랬었나요? 일단 3p 오비탈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모양은 아령 모양이지만 중간에 뭐가 지나가냐면은 레디알 로드가 들어가면서 부호가 바뀌게 된다. 3p 오비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레디알 로드를 하나 좀 더 봐야 될 게 R30 오비탈하고 R31 오비탈을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레디알 펑션에 R30 오비탈은 일명 무슨 오비탈인가요? 3s 오비탈 31은 일명 3p 오비탈의 앵귤러 파트를 보는 것이 아니고 레디알 파트를 보는 거야. 레디알 파트. 그래서 3s 오비탈 그려보고 3p 오비탈을 그려봐야 돼. 두 가지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돼요. R30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반면에 R35 오비탈은 어떻게 R31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 두 가지. 첫 번째, 노드의 숫자가 달라요. 3제로와 3올은 L양자수의 같은 주양자수를 갖고 있지만 L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노드가 하나 빠지면 요게 노드가 빠지는 거지. 요거 노드 하나. 얘는 요것도 노드고 요것도 노드. 얘는 노드 레디얼 노드가 두 개. 얘기는 하나. 이거가 이렇게. 첫 번째 차이점. 노드의 숫자가 다르다. 두 번째 차이점이 더 커. 두 번째 차이점. 두 번째 차이점은 얘는 R 이퀄 제로에서 함수값이 얼마죠? 얘는 P 오비탈은 R 이퀄 제로에서 함수값이 제로예요. 근데 얘는 제로가 아니에요. R 이퀄 0일 때도 파이나이트한 값을 가져요.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이 P 오비탈보다 크다라는 거야.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심지어 R 이퀄 제로에서도 0 아닌 값을 갖거든요. 그래서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인가 얘기할 텐데요. 단전자 원자에서는 3S하고 3P가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죠. 다전자 원자에서는 어떻게 되나? 다르죠. 3S가 3P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요. 이걸 이거로 설명을 해줘. 3S 오비탈은 소위 말하는 침투 효과가 더 커. 핵 근처로 침투하는 효과가 더 커가지고서 3S 오비탈하고 3P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달라요. 3S가 살짝 더 에너지가 낮은 쪽에 있어. 핵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R30와 R31의 레디얼 펑션을 그려라 그러면 두 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노드의 숫자가 다르고 R 이퀄 제로에서 함수값이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약간 수학적인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냐면 P 오비탈이 그러니까 L 이퀄 1인 오비탈 P 오비탈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그랬었죠. ML이 1인 오비탈, 0인 오비탈, 마이너스 1 오비탈 세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1학년 때는 따르게 배웠어요. 2P 오비탈이라고 소위 2P 오비탈이라고 그래가지고서 2PX, 2PY, 2PG라고 그래가지고서 R형 모양의 2P 오비탈을 세 개를 배웠잖아. 근데 지금은 L 이퀄 1인 오비탈이 세 개가 이렇게 배웠잖아. 그럼 얘하고 얘가 같냐? 달라요. 그게 조금 얘하고 얘는 그러니까 2PG하고요. 2PG하고 ML 이퀄 0인 오비탈은 같아. 얘는 같아. 얘는 같지만 2PX가 ML 이퀄 1인 오비탈이 아니에요. 2PY가 ML 이퀄 마이너스 1인 오비탈이 다르다는 거지. 이 프린트를 내가 소개되어 놨는데 요 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지만 PX 오비탈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보여. 요게 ML 이퀄 1인 오비탈 ML 이퀄 마이너스 1인 오비탈이거든요. 정확한 수학적인 폼은 PX 오비탈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두 개 오비탈 있잖아요. 이 두 개 오비탈을 더해서 만든 거야. 2py 오비탈은 2py는 두 개를 빼서 다르다는 거야. 결론은 다르다는 거야. 특히 2px 오비탈은 두 개를 더해서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 다른 건데 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냐 그런 질문을 주셨잖아요. 이게 좀 수학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티클이나 원디멘셔널 박스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때 중간에 아마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을 때 사용하는. 중간에 요런 미분 방정식을 푼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 미분 방정식은 두 개의 특수해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생각나는 특수해가 sin kx, 두 번째가 얘가 요 미분 방정식의 특수해인데 일반해는 요 두 개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는 것이 요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딱 오더니 자기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래.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 미분 방정식의 특수에는 exponential ikx
여기 i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i가 두 번 미분하면 ik가 두 번 나오거든요. ik가 두 번 나오면 마이너스 k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의 해는 얘하고 또 다른 하나는 얘다. 마이너스 ikx다. 따라서 요것의 일반해는 난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 일반은 난 이렇게 쓰겠다. 아, 난 이렇게 쓰겠다. 라고 해서 어떤 게 답이냐는 어떤 게? 수학적으로는 둘 다 답이에요. 요 함수로 표현되는 함수 집합하고요. 요 함수로 표현된 함수 집합이 똑같아. 함수적으로 동등해. 왜 그러냐면은 오일러라는 사람이 수학적으로 이걸 보였어. 익스프레션 ikx 쓰면 코사인 kx 플러스 i 사인 kx다. 이걸 밝혔어요. 수학적으로. 따라서 익스프레션 마이너스 ikx 어떻게 될까요? k 대신에 마이너스 k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션 ikx 성하고 익스프레션 마이너스 ikx 성조차도 코사인 kx와 사인 kx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돼. 이 함수 자체가 요 a하고 b를 적절한 개수를 집어넣으면 얘도 만들어낼 수 있고 얘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이렇게 표현된 함수 집합이랑 이렇게 표현된 함수 집합은 동등한 거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수학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요 방정식 해를 실수 함수로 표현한 거고요. 얘는 좀 어려워 보이는 복소수 형태로 함수를 표현한 것 뿐이지 하지만 답은 똑같다라는 거죠. 답은. 바로 요 케이스, 우리 케이스에서요. 요거 슈레딩거 방정식을 px, py, pg로 한 것은 이건 실수 함수로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를 표현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복소수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우리 책에는 얘만 나와 있거든요. 얘를 내가 그래서 프린트를 해 나눠줬어요. 얘 같은 경우에 에메리콜 1일 오비탈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1은 이런 함수. 그러니까 이 함수들은 익스프레션 i가 붙어있는 복소수 함수예요. 실제로. 이거 두 개 더하잖아요. 그러면 px 오비탈 나와. 하지만 어떤 걸 해도 똑같다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오비탈하고 이 오비탈하고 비교해 보는 거지.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오비탈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2px 오비탈이 있고 어떤 전자가 2px 오비탈이 있을 때하고 y 콤는 오비탈, 다시 말하면 l은 1, ml은 플러스 1인 오비탈에 들어있을 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n 자, 에너지를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어떤 전자가 2px 오비탈이 있을 때하고 어떤 전자가 n=2, l=1, m=1 플러스 1 오비탈이 있을 때랑 똑같은 에너지는 한 값만 나오겠죠? 한 값만 나와. 얼마가 나오죠? 빼기 13.6 일렉트론 볼트에 2의 제곱에 해당하는 요 값만 계속 나오겠죠? 요 값만 나올 거예요. 여기 있는 전자는 이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나 이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계산하면은 계속 요 값만 나올 거예요. 요 값만. 에너지는 무슨 양자수만 정의되면 되냐면은 n 양자수만 정의되면 얘도 n 양자수가 2거든. 여도 n 양자수가 2거든. 그래서 에너지 측정은 언제나 요 값만 측정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를 측정해 볼 거냐면 가군 농량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려고 그래요. 가군 농량의 크기. 가군 농량의 크기는 뭐가 결정이 되냐면 L이 결정이 되면 되죠. L. 얘는 L이 얼마죠? P 오비탈이니까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만 측정이 될까요? 루트 H가. 얘도 L이 1이잖아요.
얘 100번 측정을 하자면 100번 다 루트 h바가 나올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가군 2px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가군 원량 100번 측정하면 100번 다 루트 h바가 나올 거야. 마지막으로 뭐를 측정할 거냐면 가군 용량의 지축 성분값을 측정해 보려고 해요. 자, 가군 용량의 지축 성분값은 뭐가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나요? ml이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죠. 근데 이 오비탈은 ml이 결정이 되죠. 1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 요 경우는 100번 측정하면 100번 다 무슨 값이 나올까요? h바가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 ml 꼴 1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가군 용량의 지축 성분값을 측정을 하면 100번 측정하면 100번 다 플러스 h바가 나올 거예요. 문제는 얘야. 2px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가군 용량의 지축 성분값을 측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얘는 측정할 때마다 다르다는 거야. 얘는 어떨 때 측정하면은 플러스 h바가 나오고 어떨 때 측정하면은 마이너스 h바가 나와. 50번은 100번 측정하면 50번은 플러스 h바가 나오고 50번은 마이너스 h바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px 오비탈이 어떻게 구해준다고요? px 오비탈이 ml 이퀄 1인 오비탈하고 마이너스 1인 오비탈을 더해줘서 만들어요. 50번 반반씩 섞어서 만들어주는 게 px 오비탈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는 ml이 정의되어 있는 오비탈이 아니죠. 얘는 px 오비탈 ml이 얼마냐라는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얘는 ml 이퀄 1인 오비탈과 마이너스 오비탈이 섞여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축 성분값을 측정하면 50번은 플러스 h바가 50번은 마이너스 h바가 측정이 됩니다.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측정하면 다 같아요. 그 다음에 가군 원량의 크기 측정해도 다 같아. 그러나 지축 성분값을 측정하면 다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 거는 d 오비탈. 자, d 오비탈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놈이 dg 스퀘어가 얘가 조금 모양이 수상해. dg 스퀘어 오비탈을 제외한 나머지 오비탈 dxy, dyg, dgx 그 다음에 dx 스퀘어 마이너스 y 스퀘어 이 오비탈이 5개로 구성이 되는데 요 4개 오비탈은 다 모양이 똑같죠. 다 이런 모양이잖아요. 4개의 로브를 갖고 있죠. 이렇게 로브를 갖고 있어요. 이런 식의 4개의 로브를 갖고 있는 오비탈들이에요. 모양만 바꿔지는 거죠. 아니, 모양이 아니라 방향만 이렇게 있냐 바뀌어지는 거죠. 4개. 근데 얘는 모양이 좀 수상해. 왜 이러는 거죠? 얘는 좀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돼서 얘가 봐서 G 스퀘어랑 상관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얘는 어떤 오비탈이냐면요. DG 스퀘어 오비탈은 DG 스퀘어 마이너스 X 스퀘어 그 다음에 DG 스퀘어 빼기 Y 스퀘어 오비탈을 더해서 만든 오비탈이 바로 DG 스퀘어 오비탈. 그러니까 이름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D 스퀘어에 비례하는 오비탈이 아니에요. 얘는 요 놈과 요 놈을 더해서 만든 오비탈. 그럼 요 놈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D 스퀘어 빼기 X 스퀘어는 먼저 DG 스퀘어 는 오비탈 이런 오비탈이에요. 로브가 G축, Y축에 있는 거. 얘는 이런 오비탈이에요. 이거는 DG 스퀘어 빼기 X 스퀘어 오비탈.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자는 거예요.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G 스퀘어 부분은 똑같죠? 그 다음에 X 스퀘어 부분은 한쪽은 X축에 한쪽은 Y축에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아는 도넛 모양의 오비탈이 나옵니다. DG 스퀘어 오비탈은 이 두 개를 더해서 만든 오비탈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점. D 오비탈이 지금 5개라고 하고 되는데
네 개만 모양이 같고 얘만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죠. 뭔가 왕따 당하는데, 근데 요 오비탈은 얘네들과 모양이 비슷한 요 오비탈에 더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d 오비탈을 5개로 하지 말고 6개로 하자. 다시 말하면 dg 스퀘어 오비탈 말고 요 2개 오비탈에다가 요 4개를 더한 6개를 가지고 d 오비탈을 하게 되면 조금 보기도 좋지 않냐. 모양이 다 6개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심오한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느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냐면은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잖아요. 꽤 다양한 종류의 슈레딩거 방정식,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어요. 근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 풀기는 해가 하나만 나오지가 않죠. 무한히 많은 해들이 나오죠. 푸사이 1, 푸사이 2 그래가지고 무한히 많은 해들의 집합을 만들어요. 근데 수학하는 사람들 알아보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요 해집합들은 굉장히 독특한 수학적인 성질을 갖고 있대. 그 성질이 첫 번째가 오토노멀한 성질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가 컴플리셋을 이룬다는 것을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토노멀하다는 얘기는 주로 어디서 쓰는 얘기냐면은 보통 벡터에서 쓰는 얘기예요. 벡터에서 오토노멀. 예를 들어서 여기 2차원 평면이 있거든. 2차원 평면에 그 기저 벡터라고 하죠. 뭐 EX 벡터, EY 벡터. 이 벡터는 크기는 1이야. 크기는 1이고 서로 수직할 때 EX 벡터하고 EY 벡터가 바로 오토노멀하다고 불러요. 크기가 1이면서 서로 수직한 벡터들을 우리가 오토노멀하다고 불러요. 근데 같은 얘기를 함수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벡터의 크기가 뭐 1이다. 두 벡터가 서로 수직하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벡터에서는 뭐가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내적이라는 게 정의되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내적이라는 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가 1이다.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서로 수직하다는 얘기는 뭐죠? 두 개의 벡터를 내적시켜줬을 때 0이 되면 서로 수직한 거죠. 크기가 1이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끼리 내적시켰을 때 1이 되면 크기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벡터의 내적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함수에서도 함수의 내적만 정의하게 되면은 함수의 크기가 얼마다, 함수가 서로 수직이다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함수에서는 내적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쉬워요. 그냥 두 개의 함수 i번째 함수하고 j번째 함수를 곱해서 적분해 준 것을 함수의 내적으로 정의하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저 내적이 정의를 이용을 해서 함수의 크기가 1이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함수의 크기가 1이라는 것은 그냥 당연히 성립해야 돼. 왜냐면 본의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요 미분 방정식 풀 때 뭘 이용했나요? 자기 자신끼리 내적시켜주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뭐죠? 파동함수의 제곱이잖아요. 제곱은 본의 해석에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확률을 다 더해주면은 1이 되도록 만들어줬어. 우리가 이거 함수 만들 때부터. 당연히 옷도 노말해. 당연히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증명하지는 않겠지만 파티클이나 원디멘전al 박스에 나와 있는 함수들 중에 아무거나 두 개를 서로 다른 두 개를 딱 잡아가지고서 여기에 내적을 시켜주잖아요. 해보면 여러분들이 0이 되는 걸 아마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클이나 원디멘전al 박스 함수에서 아무거나 두 개를 딱 잡아가지고 곱해. 적분해줘. 그럼 0이 돼.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애는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다음 컴플리셋을 이룬다 라는 것도 벡터에서 자주 쓰는 내용이에요. 자, 2차원 평면에서 아까 어떤 임의의 벡터가 있어. 아무 벡터라도 돼. 근데 이 벡터는 반드시 어떻게 되죠? EX 벡터하고 EY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반드시 표현이 가요. 적절한 AB를 찾을 수가 있겠죠.
2차원 평면에 정의된 어떠한 벡터라고 하더라도 F라는 어떠한 벡터라고 하더라도 EX 벡터와 EY 벡터의 선형결합으로 반드시 표현 가능하다. 그럴 때 우리는 EX 벡터하고 EY 벡터가 컴플릿 셋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함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파트그리는 원디멘셔널 박스에서 함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의됐냐면은 x 이퀄 0에서 x 이퀄 l까지 정의된 함수였죠. 파드 함수가. 근데 무슨 얘기 될 수가 있냐면 x 이퀄 0에서 x 이퀄 l까지 정의된 아무 함수, 이무의 함수야. 아무 함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그 아무 함수 fx는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서 해들 있잖아요. 푸사이 1, 푸사이 2 이런 것들에 무한히 더해주게 되면은 언제나 fx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럴 때 이 함수들을 뭐라고 부르냐? 컴플릿 셋을 이룬다라고 부르는데 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놓은 해들이 바로 그 조건을 만족한다. 아무거나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푸사이원, 푸사이원 2 가지고서 선형결합을 시키게 되면 반드시 얘를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 해가 바로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놈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그 수식 정리는요,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뭐 여러분이 가장 유명한 게 익스포넨셜 x승이죠. 익스포넨셜 x승은 어떻게 되나요? 1 플러스 x 쭉쭉쭉 되는 거잖아요. 1이라고 하는 것은 x의 0승이죠. 그죠? 이 x승을 x의 0승, x의 1승, x의 제곱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2x승이라고 한 것은 따지고 보면 0승, 1승.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라는 거죠, 이게? 얘가 컴플릿 셋을 이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의 얘기를 수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물리에서도 쓴다는 거죠. 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떤 함수를 갖다 오더라도 이렇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어디서 이제 중요하게 쓸 거냐면은 우리가 6장에서 뭐를 만들 거냐면은 분자 오비탈을 만들 거거든. 요 이무의 fx가 6장에서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몰리큘러 오비탈. 몰리큘러 오비탈은 슈레딩거 그러니까 아무 함수 거나 상관. 몰리큘러 오비탈은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서 나온 해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어토믹 오비탈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1s 오비탈, 2p 오비탈. 1s 오비탈, 2p 오비탈들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것들이에요. 슈레딩거 방정식. 그래서 6장에서 배운 몰리큘러 오비탈들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원자 오비탈들, 1s 오비탈, 2p 오비탈 이런 것들의 선형 결합으로 분자 오비탈을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LC의 이어라고 부릅니다. 분자 오비탈을 어떻게 만들 거냐? 어토믹 오비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어토믹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분자 오비탈을 만들겠다.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특히 다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서 나온 애들은 아무거나 두 개를 딱 잡아갔을 때 서로 수직해야 되는, 내적하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여기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은 여기서 d 오비탈을 보니까 dg 스퀘어 오비탈만 모양이 좀 다르다. 근데 dg 스퀘어 오비탈은 요 두 개 더하면 되더라. 그러니까 d 오비탈을 얘를 하지 말고 얘 대신에 dg 스퀘어 빼기 x 스퀘어, dg 스퀘어 빼기 y 스퀘어 얘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것들은 모양이 다 똑같거든요. 6개로 하면 되지 않냐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거 두 개 아무거나 두 개를 딱 집잖아요. 그래서 내적을 시키잖아요. 0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면 여기 있는 거 하고 얘랑 내적 시켜주게 되면은 0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 모양이 이상하지만 얘를 포함해서 5개를 해야 된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단전자 원자가 아니고 양자수가 3개짜리인 케이스에 대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파동 함수가 n, l, n 3개가 있다. 자,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3개의 양자수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
소위 네 번째 양자수가 필요합니다. 세 개의 양자수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형상들이 나타나서 네 번째 양자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죠. 그 네 번째 양자수가 당연히 무슨 양자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핀 양자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알게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떤 실험이 설명이 되지 않았냐? 그게 우리 책이 아니고 네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스턴젤라 실험. 이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2번, 3번은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유명한 거기 때문에 내가 수업을 살려고 그래요. 자, 소디움 먼저 일정 원소의 스펙트럼 찍어보면은 픽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언제나. 두 개로 쌍으로 나와. 더블렛 구조를 보이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아까 제가 지만 이펙트 얘기했잖아요.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픽이 갈라지다라는 얘기인데, 갈라지긴 갈라지는데 너무 복잡하게 갈라지는 거야. 해석이 안 될 정도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정상 지만 이펙트.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자, 첫 번째 주기는 수소하고 헬륨 두 개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리튬에서 네온까지 몇 개의 원소가 있냐면요, 8개의 원소가 있어요. 세 번째 주기에는 몇 개의 원소가 있냐면은 18개의 원소가 있거든요. 2, 8, 18. 이거를 간단한 수식으로 써보면은 n제곱에다가 n제곱은 부족하고 2가 곱해져야 돼. 이 2가 왜 필요하냐? 2. 얘는 n제곱까지는 뭐로 설명할 수가 있냐면 세 개 양자수로 오비탈의 수가 n제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주기율표 보는데 2가 반드시 들어가. 왜 2가 나오냐는 그 의미 잘 알고 있죠. 스핀 양자수가 업스핀, 다운스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줘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네 개 현상이 세 개 양자수로는 설명이 되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일단 여기 무슨 얘기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얘가 무슨 얘기냐? 이건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건데요. 방금 전에. 자, 양자수가 세 개일 때는 여기 1s 오비탈이 있고 여기 2p 오비탈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세 개는 에너지 주기가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스펙트럼을 찍어 요놈 서로 다른 트랜지션이지만 요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픽이 하나만 나오더라 라는 것이 예측이었어요. 근데 자기장을 걸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으면 요놈이 이렇게 갈라져. S오비탈이 안 갈라져.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픽이 작은 거 3개로 갈라지더라 라는 것이 예측이었다는 거죠. 양자수가 3개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실험을 예측을 해보면은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2p에서 1s로 떨어지는 픽을 보면 픽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3개로 갈라질 거라 라는 것이 예측이었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도 이미 2개로 갈라져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도 이미 2개로 갈라져 있어.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르면 더블렛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을 걸어줬다. 그럼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느냐? 얘도 갈라지고 얘도 갈라지거든요. 얘 몇 개로 갈라지냐? 4개로 갈라져. 얘 몇 개로 갈라지느냐? 6개로 갈라지더라. 갈라지긴 갈라지는데 너무 복잡하게 갈라지더라는 얘기죠.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르느냐? 비정상 지만 이펙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은 조금 설명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스턴젤라 실험부터 얘기해드릴게요. 자, 스턴젤라 실험은 뭐냐? 스턴젤라 실험은 자, 수소 원자를 쏴줘요. 그냥 쏴주는데 여기에 중간에 자기장을 걸어줘. 근데 그레디언트가 걸린 자기장이라서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는 그런 그레디언트가 걸린 자기장을 쏴줘요. 그랬을 때 이 쏴준 수소의 원자의 경로가
꺾어질 거냐 안 꺾어질 거냐가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처음 예상은 안 꺾어질 거라는 게 예상이야. 왜 안 꺾어질 것이라는 게 이게 자기장을 걸어줬잖아요. 얘가 꺾어지려면 여기 수소 원자에 자기 모멘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작은 자성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얘가 왜 자석처럼 행동한다면 왜 자석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전자가 있으면 전자 핵 주위를 돌면서 내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하를 입자 회전하게 되면은 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서 작은 자석처럼 행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가군능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작은 자석처럼 행동을 해서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꺾어질 텐데 얘는 안 돌 거라는 얘기죠. 왜 그러면 수소 원자는 여기 1s가 있고 2s가 있고 2p가 있을 텐데 수소 원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1s 오비탈에 있을 거거든요. 이 에너지 차가 상당히 커요. 또 상온에서는 여기 올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1s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1s 오비탈은 L이 0인 오비탈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구 능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안 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석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갈 거다라는 거죠. 근데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두 가닥으로 갈라지다니요. 두 가닥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갈라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갈라지는 것 자체가. SOB타는 가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1S가 2P로 올라갔다라고 해봅시다. 그래도 이상해. 그래도. 왜 이상하냐면은 이 2P 오비탈은 세 가지 종류의 가공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다른 종류의 2P 오비탈은 하나는 요 방향, 하나는 요 방향, 하나는 요 방향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의 자석, 요 방향의 자석, 요 방향의 자석이니까 픽이 몇 개로 갈라져야 되나요? 세 개로 갈라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2P로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실제 실험은 두 개로 갈라진다는. 만약에 d 오비탈로 올라갔으면 몇 개로 갈라졌겠어요? 5개로 갈라졌어야 한다는. 다시 말하면 일단 갈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갈라진다라고 하더라도 3개, 5개 홀수로 갈라져야 되는데 얘는 2개 짝수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3개의 양자수로.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핵이 전자 주위를 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비탈 앵글라 모멘텀이라고 부르거든요. 궤도 가거든요.